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했습니다. 사태 재발 방지책 없이는 회견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건데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고 지방선거 때 선거자금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도 6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를 한 뒤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모처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 전국 상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지난주 MBC 기자의 공개 항의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었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기자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식 회견을 마치고 뒤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곧바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고성과 설전이 이어집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후 월요일 출근길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지만 늘 해오던 약식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인 이를 지속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퇴장하는 대통령에게 고함치고 분탕질을 시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재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은 지난주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출입정지, 교체 요구 등 3개의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출입기자단 의견도 들었는데 간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자단 징계 규정에 약식회견 관련은 없어 징계를 논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약식회견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게 용산 안팎의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의 여파는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여당은 MBC 탓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좁쌀 대통령이라며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돌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 중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때문이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MBC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며 책임과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자막 논란부터 최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와의 설전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도 가세해 난동수신이었다.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 나볼 소리 지르기였다고 MBC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참 권위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고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건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언론과는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좁쌀 대통령이다.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약식 회견 중단과 회견 자리에 가벽을 설치한 것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이라고 규탄했고 정의당도 대통령의 언론관을 겨냥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예산 처리 뒤에 다시 협의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머리를 맞댄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다시 협의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 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일단은 환영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제안해 주신 것은 저는 진전된 의견이시고 또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신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이제야 작은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극적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시간 끌기용으로 의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총까지 걸쳐 결론 낸 국정조사 반대 여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장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김진표 의장도 내일 오후까지 특위 명단을 다시 확정해달라며 연일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다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를 두고 다시 한번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를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특히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의 지분이 있었고 지방선거 때 선거 자금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남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고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요? 네, 오늘 새벽 구속기한이 끝나 1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욱 변호사는 오전부터 곧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받고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마침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선 남 변호사는 오늘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말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이 났고 또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느냐고 검사가 묻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었다는 걸 2015년 2월부터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분들이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분양대행 업체 대표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최소 4억 원은 이재명 대표 측에 시장 재선 자금으로 전달된 거로 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된 내용인데 남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던 시의원이나 또 최은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수천만 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했는데 선거 이후 김만배 씨 영향력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2014년 말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그 사이 김 씨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와 의형제를 맺고 천화동인 지분도 나눠주기로 합의하면서 주도권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선 이재명 시장이 남 변호사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남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에서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시의원이었던 김용 부원장 역시 최측근으로서 자금 조달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도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당시 추진 중이던 다시마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해주겠단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면서 이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까지 석방되면서 이곳 법원에선 앞으로 어떤 추가 폭로가 더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예정돼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장동 사건 폭로가 또 터지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까지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하고 엄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서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더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검은 돈이 측근을 거쳐 이 대표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어졌다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까지 나오자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이 벌어지더라도 예산 정국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정면 돌파할 뜻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증거 아닌 진술만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고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석방된 남욱 변호사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정황을 폭로하는 데 가세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죠. 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더욱 거세지는 여당의 공세에 더해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당내 위기의식도 작지 않은 만큼 이재명 대표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주요 피의자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이젠 경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어떤 그 정말 가슴에 정말 죄는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조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재난 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데다가 헬로윈 위험 징후를 알고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헬로윈 대비를 위해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미리 요청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요청은 사실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소방대응 단계 발령을 지연한 데다가 안전근무조가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전근무조는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무 위치가 사고 대응에 중요하지도 않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입건된 주요 피의자 소환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수사 확대 여부입니다. 아직 입건되진 않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헬로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을 뒤늦게 인지해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예방과 대응 주무기관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특수본은 윤희근 청장 참사 당일 동선이 수사 대상이라거나 이상민 장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윗선으로 향한 칼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요청에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국무위원 말을 믿지 못하냐고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규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그 소통 방식이었는데 과거에도 뭐 잠깐 중단된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중단된 것은 이거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용산시대 대국민 소통하는 방식이 중단된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분은 명확하게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잘못이지 않을까,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시대로 옮기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어스태핑, 간략 약식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해오다시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고 예상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준비하고 대통령께서 또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약식 기자회견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자들이 그 질문에 답변하는 굉장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이런 약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보면 약간 보도에도 조금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대통령의 뒷모습에다가 대고 MBC 출입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거의 항의성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게 좀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로서의 품격이라든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더 문제는 이 도어스태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보기획 비서관이랑 굉장히 대통령실 내에서 말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기자와 홍보기획 비서관의 말싸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MBC는 사실 그동안에 이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마찰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회담 이후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도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10월달 PD 수첩 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돼 가지고 대역 배우를 쓰면서 그런 데 대한 사전 통지도 없고 사후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1월 달에는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사적인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파문이 많이 일었는데, 물론 방송이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MBC가 정말로 공영방송, 공적인 책임을 지는 방송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명과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에 언론의 자유,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은 동시에 언론의 공적인 책임, 또 윤리적인 책임, 공중도덕에 대한 책임도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MBC 방송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조에 보면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방송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 1조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MBC가 보도하는 방향을 보면 조금 이런 공적 책임, 국민통합적, 또 진실에 대한 실체적 보도,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잠정적으로 약식 기자회견이 중단이 돼 있는데 재개를 하려면은 MBC가 그간에 지적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 내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배 교수님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MBC의 보도를 가짜 뉴스 또 조작 뉴스로 이렇게까지 지금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짜 뉴스다 또는 조작이다라는 이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듣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MBC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권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굉장히 경제, 민생에 위중하고 또 국가 안보도 굉장히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중해야 될 국정 운영의 대상이 과연 MBC하고 싸움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이 이 단초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없는 발언을 MBC가 지어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바이든하고 환담 과정에서 본인이 끝나고 나오면서 던진 그 멘트를 픽업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에요. 140개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왜 유독 MBC만 찍어서 이렇게 징벌하듯이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음성 전문가에게까지 분석 의뢰했다면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MBC 보도가 잘못됐다. 가짜 뉴스다 또는 뭐 조작됐다라고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MBC의 사과를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엄중한데 MBC에 대해서 지금 뭐 500억 세금을 또 추징하라는 것 또는 뭐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가림막을 또 설치하고 도어스태핑을 또 중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MBC에 대한 제재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무소불위의 제왕적 언론관 또는 독재적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쳐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동시에 지금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런 사정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오버랩이 되면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 그 근거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20% 후반 그리고 30% 초반에 계속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한 5%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1%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도 깊이 한번 성찰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이 좀 약간 상반된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1층 로비에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했죠 어제. 대통령실은 이번 이 약식 기자회견 중단과는 뭐 직접 연관은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기자실이 있는 그 위치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유롭게 좀 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긴 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중단을 했는데 언제 다시 재개를 할 것인가 이게 좀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MBC 측과 그 대통령실 측과 어느 정도의 뭐 접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출입 기자에 대한 어떤 징계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이 사태가 지난 금요일 날 발생했는데요. 아마 주말 동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랑 그다음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 간사단이랑 약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입 기자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실과 MBC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고 운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 요청 범주가 이제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입 기자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즉 MBC겠죠. MBC가 1년 동안에 출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MBC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 정지를 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해당 기자를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는 것, 이 3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스태핑을 재개를 하려면 최소한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MBC가 그동안의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 출입 기자에 대한 교체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은 각 언론사에서 정치부장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엘리트 기자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정치부에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를 이제 1호 기자라고 이렇게 쉽게 부르고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또 대통령실 그 기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협력비서관실 또 홍보수석실 간의 어떤 보도와 취재에 관련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방송이 보면 크게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 2개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MBC는 민영방송에 가까운 공영방송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도라든지 회사 운영을 보면 거의 민영방송에 가까운데 차제에 우리 전체 방송 언론 개혁을 위한 좀 업그레이드하게 한 그 제도적인 개혁 이런 것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이제 1호 기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그 호칭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의 전제 조건 이를테면은 그 등록 취소, 출입 정지, 교체 요구 중에서 교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MBC 측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소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십니다만 이게 모두 다 사실은 MBC 쪽에서 수용을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통령 출입 기자 단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또 운영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3가지가 문제가 있으면은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번은 오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보도, 세 번째는 이제 품위, 의무 유지 손상 이 3가지인데 지금 제가 방송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SNS상에 돌고 있는 그 동영상을 다 봤는데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 통해서 MBC 보도가 악의적인 보도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면 당연히 뭐가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떳떳한 보도, 또 공정한 보도, 정상적인 보도라면 근데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왜 품위 손상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이 전제가 돼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언론사 등록을 취소한다라든지 문제의 기자를 교체를 한다라든지 또는 출입을 정지한다라든지 그런데 이 전제가 지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MBC와 대통령실이 지금 옥신각신 다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재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기자단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 기자단은 어떤 결론을 내놨느냐? 이거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끼어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제한하는 그런 대결로 이어졌으면 좋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실과 또 MBC 양자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우려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지금 MBC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미 이제 1호 탑승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헌법 소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대해서 자꾸 징벌을 가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좀 원만하게 종집을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이제 다시 뭐 도스태핑을 재개하더라도 대통령이 초기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여타 언론사들에게 대통령 메시지를 그날 중요한 이슈마다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재개가 될 것인가. 또 중단됨으로써 사실은 MBC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언론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선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각 대통령실의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대변인들이 일상적인 뭐 보도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다른 행사 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라든지 행사 계기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다양화하면서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장을 끼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도어스태핑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도어스태핑은 대통령이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무도 아니고. 근데 MBC 사태로 인해서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것은 명백하거든요.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역시 이제 MBC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아하, 그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특정 언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벌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들까지 길들이고 또 순차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도어스태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내용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가슴을 막 졸일 정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된 도어스태핑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은 준비 안 된 도어스태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가의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안보와 관련해서 실현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현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약식회견 그 중단 문제가 하루 이틀에 금방 해결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시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의 논의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역제안한 부분이 있었죠.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전향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좀 여야가 좀 절충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발견이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639조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정 기한이 12월 2일입니다. 다음 달 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에 이거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정조사로 이게 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 예산안도 문제가 되고 그동안에 정기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도 하나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법안 통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위기에 처해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통과해야 할 법들 예산안을 협의해가지고 무사히 통과시킨다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뭐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기간을 좀 합의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강성 의원들이 몇 사람 있는데 국정조사는 절대로 못 받겠다. 또 이런 측면의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 핵심 측근들이 기소되고 구속되면서 도저히 여당과 타협이 안 된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과시켜가지고 이 국민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성 의원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인의 의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에 돌아가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오해를 발표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절대로 받지 못하겠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에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오전에 결정하고 오후에 조금 번복이 됐는데 여야 간에 좀 협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뭐 그 야당들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본회의에 내일 모레 제출이 되고 아마 11월 24일 날 본회의 때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대상을 보면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 경찰청, 국회에서 60일 동안에 이 모든 기관의 재난안전 사전조치와 사후 관리와 대책까지 다 조사를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용산구와 경찰, 소방,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는데 행안부, 그다음에 국무총리 아래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 또 경찰청, 소방청은 가능하지만은 대통령실에까지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또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결국은 당일날 10월 29일 날 밤에 대통령이 어디 있었고 뭘 했고 어떤 메시지를 했느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와 대상도 좀 축소해 가지고 여야 간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그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했고 이제 공이 민주당 쪽으로 이제 넘어간 셈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정조사 계획안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실도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정조사를 지금까지 반대하는 층은 국민의힘이었으니까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안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총에서 동의를 얻은 그런 의견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바꿨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 국민 여론을 감당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향적인 수정안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도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정부가 증액안을 새로 제출해 줘야 되니까 지금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참을 안 하면은 개문발차 형식으로 야 단독으로 다 하겠다라는 그런 태세로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 다만 그럴 경우에 잃는 게 더 많다라는 판단할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도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과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과연 제 기능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부분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4일 본회의에서 당초 이제 처리 예정이었는데 야3당은 그러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여야 간에 어떤 이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뭐 어떤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0만 명의 8% 수준,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공시 이후 처음으로 0%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 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0.9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0%포인트대를 기록한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예대금리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0.94%포인트, 신한은행 0.89%포인트, 우리은행이 0.77%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67%포인트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해 수신금리가 낮아 보이는 것일 뿐 대출금리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를 반영한 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져 지난달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예대금리차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이자이익도 고공행진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40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대출 이자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예대금리 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당분간 이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예대금리 차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치솟는 물가가 서민들을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악화 속에 양극화가 더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의 실질 소득은 103만 9,6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위 20%는 2%가 줄었고 전체 가구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 2.8% 감소해 전체적으로 실질 소득이 줄었지만 저소득층이 고물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셈인데요. 또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도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6가구는 지난 3분기 적자로 살았다는 의미죠. 또 하나 눈에 띄는 통계는 하위 20%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이 유독 크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처분 소득이란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이자 등을 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하위 20%의 지난 3분기 가처분 소득은 월 평균 90만 2천 원, 이 중 식비 지출은 42만 9천 원으로 전체 지출의 47.5%,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수치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물가 오름폭을 계산했을 때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식비 지출은 되레 4.1%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지출 금액만 늘어났을 뿐 실제 먹거리는 줄인 건데요. 이를테면 지난해 3천 원에 2개를 샀던 식품을 올해는 4천 원을 주고도 1개밖에 사지 못하는 상황이죠. 실제 지난 3분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는 지난해보다 7.9%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5.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서민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르는 건 식비뿐만이 아닙니다.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는데요.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 관련 비용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UN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선 기후재앙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튀르키예 정부가 과거에도 이제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이제 공세를 취하는 그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종종 접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의 공습은 지난 13일에 있었던 그 이스탄불 시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한 이제 보복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13일 날 그 폭탄 테러로 의심되는 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사고 직후에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거는 이제 명백한 테러 행위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게 이제 쿠르디스탄 그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PKK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정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쿠르드 쪽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그 단체가 배후다라고 이제 바로 튀르키예 측에서는 지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죠 그 폭격을 가해서 80곳이 넘은 곳을 이제 폭격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튀르키예 정부에서 지난 13일 테러의 이 배후로 지목을 한 이 쿠르드족의 이제 무장 단체나 아니면 그 뭐 세력들, 네. 쿠르드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민병대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또 부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테러 행위라고 처음에 그 튀르키예에서는 지목을 했지만 네. 그 직후부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그 어떤 그 테러를 포함을 해서 이런 그 폭탄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폭력 사태의 직후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분쟁 지역이다. 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그런 그 전략적인 필요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쿠르디스탄 그 노동자당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했다는 것을 밝힐 이유가 없어서일 수 있는, 물론 저 사건의 모든 그 개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지나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네. 그럼 이제 튀르키예 정부와 이 쿠르드 노동자당, 쿠르드 민병대, 쿠르드족 측과의 왜 이렇게 양쪽 사이가 적대적 관계가 됐는지 네.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있었죠. 이런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좀 역사적 배경을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쿠르드족이 사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족들이 이제 국가를 구성한 민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구성 못하고 있는 그런 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4천만 명 가까이 인구가 되는데 나라가 그렇죠. 없는 거군요. 나라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4천만 원. 근데 4천만 명이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튀르키예의 남동쪽 에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남동쪽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국경선 네 나라가 모여 있는 그 국경선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제 민족이 그 국가 구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도 사실 그 튀르키예하고는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차 세계대전 때도 오스만 투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국가 세워주겠다 약속했다가 배신을 당했고 한번 최근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IS가 이제 출몰하고 막 이럴 때 창궐할 때도 미국에서도 여기 IS의 타격을 이제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도와주면은 우리가 힘써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또 아주 그 IS를 척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쿠르드족이 굉장히 혁혁한 공약을 세웠거든요. 기여를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나서 다시 트럼프 정권 때 그냥 모른 척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모른 척하니까 그때를 이용을 해서 이 튀르키예 정부가 대규모로 이 쿠르드족을 한번 이렇게 공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역사들이 같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새를 이제 노려서 튀르키예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공세를 취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이 많은 민족이고, 근데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독립을 요구를 하면서 뭐 그 무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테러 집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KK를 그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스위스, 중국 몇몇 나라는 이제 아니다, 그 테러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보복 공격에 대해서 다시 또 맞서서 또 다른 이제 공격을 또 저쪽에서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최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제 또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측면이 볼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이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선, 총선 뭐 이런 건 정치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또 어떤 그 무력 투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테러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우려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쿠르드족과의 관계 이 문제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이 나토 가입과도 좀 연동이 돼 있다고요. 네, 이제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문제인데,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가였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가입 신청을 이미 했죠. 그런데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은 이 30개 회원국 전원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튀르키예가 이제 나토 회원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그 쿠르드족의 어떻게 보면은 그 PKK의 그 어떤 일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저기 은닉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튀르키예에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냥 일반 시민도 있지만 무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들 입장에서 전사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스웨덴과 핀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은닉처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들을 신병을 인도하지 않으면 당신네들 나토 가입을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원론적으로는 그럼 인도하겠다 스웨덴과 그 핀란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행은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 튀르키예가 그 나토 가입을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불거지면은 이게 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그 승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렸죠.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그렇죠. 시당초 좀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른바 이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위한 기금 조성. 네. 합의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된 건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도 있고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이 작년이라고 그때 2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 대회에서 한번 손실과 피해 이런 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으로 넘기자. 그래서 올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이 갔던 건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도 선진국들은 사실 자신들의 돈을 내야 되는 건데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계속 또 내년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데 넘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넘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18일 날 폐막이 돼야 되는데 이틀이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타협이 됐는데, 근데 그렇지만 잘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협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이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자면은 그 산업화 이후로 1.5도 이상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리 협약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계속 그거는 중요한 문제다. 그 선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네.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을 취할 것이냐, 행동 계획 이거는 또 안 나왔어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없다는 전혀 것이죠. 얘기가 없었군요. 예. 합의가. 그리고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문제도 예. 이거는 점차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감축한다 정도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는 거, 이런 거는 한계로 지적이 되는데 어떻든 그래도 그 손실과 보상 그 부분에 이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분야에서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그러면 누구 돈으로 얼마큼 어디서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합의를 하긴 했지만 원론적 차원에서의 어떤 맞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합의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강제성을 부여한 어떻게 하자 실천 계획은 전혀 아직은 논의될 없습니다. 바가 없고요. 네. 내년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군요.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역사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분명히. 한 어떤 변곡점을 지났다. 이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논의에서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입장이 좀 애매한데요. 네.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리우 대회부터 이제 1992년부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보상을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책임감이 적었는데 이제는 선진국으로 이제 여러 지표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가 처음 주장을 했는데 스위스, 한국, 그다음에 작은 나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몇몇 나라, 멕시코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끼지 말고 개발도상국에도 끼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려면은 그룹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룹은 무슨 생각하니? 너희 그룹은,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 그러니까 OECD 그룹, 무슨 그룹 이렇게 여러 그룹이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5나라는 어디에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중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살짝 이렇게 투표를 할 때는 선진국적 그 모양새를 약간 취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요구를 취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이 아니고 예. 내년으로 넘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진국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언제까지 미루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지적이 나오죠. 한국이 사실 온실가스를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기 때문에 네네. 이 손실과 피해 보상, 이 기금 조성에도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라 이런 그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압력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박수홍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는데 박수홍 씨는 두 사건 모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인 박진영 씨와 함께 박수홍 씨의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수홍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서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 좀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선 보수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뭔가 좀 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씨 측은 두 사건 모두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계량 백신과 먹는 치료제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치료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91명, 휴일 효과로 전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일주 전과 비교해도 600여 명 감소했는데 전주 대비 신규 환자 수는 나흘 연속 감소하며 최근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증가의 방향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2, 3주 시차가 있는 위중증 환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두 달 새 최다였던 전날보다도 14명 늘어난 465명으로 9월 21일 이후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계량 백신 접종률은 6%가 안 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각각 1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감염과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 말고도 코로나19 후유증에도 효과가 있다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급성 심근경색이 나오고 허혈성 뇌졸중이 나오죠. 이거는 중풍입니다. 이 걸릴 위험이 각각 52%, 62%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 단장은 특히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이 지역에 따라 3배 넘게 차이 난다며 국가와 지자체, 시설 관리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진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올을 고위험군에 더 적극적으로 처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위험층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갖추고 또 치료제 복용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확률을 갖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발생하는 40명 안팎의 사망자 숫자를 30%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접종 집중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약 없이도 병원에서 계량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릴레이 접종으로 계량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알리기에도 직접 나섰는데 접종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으며 베이징과 우한 등 대도시에서 부분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 발표로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도 베이징에서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고령자 2명이 또다시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도심 차오양구의 선별 진료소입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일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학교와 공원, 식당,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방역 요원들이 배치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주민들은 걱정 속에 자주 바뀌는 방역 조치를 지켜볼 뿐입니다. 目前不知道，然后政策嘛都不一样，反正感觉中国政策现在还是挺好的。 중국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대 코로나 감염자가 숨진 데 이어 일요일 또 베이징에서 고령의 감염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를 비롯해 허베이성 스자주앙, 후베이성 우한 등 대도시에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밀 방역에 돌입한 중국은 도시 전체 대신 부분 봉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의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이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옆자리에도 앉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수비와 중원, 공격에서 어느 한 곳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의 경기, 축구에서는 강한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가 도하에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수비수 아라우오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은 듯 따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밝고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바니와 수아레스, 누네스가 버티는 공격진은 화려합니다. 중원에는 토트넘의 벤탄쿠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잘 뛰는 발베르데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아주 위협적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1대1로 막아내기보다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 협력 수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려고 하면 뭔가 더 실수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거 같이 영건이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기장에서 맞췄던 것들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하고 실수했던 부분만 잘 정리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 우루과이의 강한 공격을 협력 수비로 무디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루과이전은 벤투호의 수비 조직력에 더 큰 기대를 해야 하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